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50이 되는 40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25년이 되었고요.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고 사는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 때문에 이 사연에 빠지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연에 빠지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 성당 친구가 이 사연 채널을 알려주었어요. 그 친구도 사연에 빠지다의 구독자인데 얼마 전에 만나서 점심을 먹다 요즘 재미있게 듣고 있는 라디오 같은 채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다들 군대 가고 대학 기숙사에 가고 남편과 둘이서 심심한데 뭐하지 하다가 이 사연 채널을 한번 들어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에 빠지다 유튜브를 구독하고 집안일 할 때나 심심할 때 틀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자식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만 셋을 키우시다가 마지막에 40이 넘으신 저희 시어머니가 낳은 딸이 있는데요. 첫째 아주버님과는 23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입니다. 저의 남편은 둘째 아들인데 시누이와는 21살 차이가 나네요. 남편과 저는 나이가 동갑내기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저의 시누이는 3살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시누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랐거든요. 꼭 제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고 업고 분유도 먹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기를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친정어머니는 저만 낳고 아기를 더 낳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낳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임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동생 하나 갖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의 동생이 저의 오랜 소원을 풀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사귀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는 형과 남동생이 있다고 할 때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남동생이나 오빠는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집에 가자고 했어요. 인형 같은 여자애를 하나 보여준다고 말이죠. 저는 아기를 좋아했으니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시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고요. 저는 남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질렀어요. 아장아장 걷는 딸내미 하나가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 누구야? 설마 자기네 숨겨진 딸 아니지? 어머, 정말 닮은 것도 같은데? 자기 나 몰래 고등학교 때 딸 낳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고. 얘는 내 동생인데 늦둥이 동생이야. 우리 어머니가 낳은 딸이라고. 시누이는 만나자마자 저에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옹알이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애를 자주 만나 돌봐주면서 언니라는 말을 가르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시누이에게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누이를 마치 딸처럼 대하고요. 시누이가 사달라는 것이나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는 엄마처럼 딸바보가 되어서 시누이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댁 본가보다 시누이가 저희 집에서 자는 일이 더 많아지자 왠지 좀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시누이는 시부모님들께도 늦둥이 딸로 아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다가 23살에 뱃속에 우리 큰아들이 먼저 생기는 바람에 결혼식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며 저를 호되게 혼내시고 우리 아들이 돌 지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풀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캐리어 한 개만 가지고 쫓겨난 저는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걱정 말고 자기 집에 가서 아기를 낳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자기 아이니 책임지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큼 남편에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 하시진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자기 뱃속 아기 낳고 나서 대학 졸업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볼게.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손주 낳을 때까지 시엄마가 돌봐줄게. 동수방에서 같이 지내면 되겠구나.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갔고 막내 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밤 11시나 돼서야 집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 집처럼 생각하고 지내. 네가 마음 편해야 뱃속 아기도 행복할 것 아니니. 저는 우리 어머님처럼 시어머니도 저를 혼내고 거절하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육아도 거의 맡아 해주시는 등 저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딸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시누이와 함께 제 아들도 시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아주버님이 제대하고 막내 도련님이 대학에 들어가자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들의 돌잔치를 하고 난 후라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저희 첫 신혼집을 얻는데 돈도 보태주시고 손주도 낳길 잘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결혼식을 못한 우리 부부가 짠하다면서 결혼식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이제껏 친척 사촌들의 결혼식에 가셔서 낸 축의금을 좀 뽑아야 한다는 그분들의 속내도 좀 있기는 했지만 그 덕에 저는 결혼식을 늦게나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들과 시누이를 데리고 늦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우리 첫째 아들을 우리 시누이는 동생처럼 여기면서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혼여행을 갈 때에도 시누이는 2박 3일 동안 떼를 쓰면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시누이의 그 고집과 때에 우리 시어머니는 두 손 도발을 다 드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동수야, 내가 미안한데 너희 아들 돌보는 것도 힘들 줄 알지만 동희 좀 데리고 가라. 얘가 얼마나 우는지 밥도 안 먹고 떼를 쓰는데 이러다가 병원에 실려갈까 봐 내가 걱정돼서 살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같이 놀다 올게요. 우리 아가씨가 제 말은 잘 들으니까 걱정 마세요. 무사히 잘 있다 오겠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시누이를 가족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엔 보통의 신우 올케 사이처럼 말싸움을 한다거나 신경전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나이 차이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도 마음씨 좋으시고 시누이도 내 딸 같으니 저는 친구들을 만나도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댁은 없을 거라며 친구들은 저한테 시집 하나는 정말 잘 갔다고 부러워하곤 넌 정말 시댁에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들 말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에서 저는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2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두 애들 육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4학년 2학기 때 아기를 낳아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전 사실 한 번도 어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친정엄마는 두고두고 그 얘기로 지금도 저를 괴롭히시긴 하지만요. 저는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둘째를 낳은 것을 본 뒤 바로 군대에 갔어요. 4학년 한 학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군대를 간다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일이었지만 남편은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취업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이 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대하던 해에 둘째는 2살이 되었고 남편은 갖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했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의 유치원비며 학원비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고 배달도 하며 우리 가게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님은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줄 테니 취업 준비나 잘하라며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이 아니라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가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야 나도 안심하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생각하고 그냥 취업 준비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난 결혼도 했고 이제는 징징거릴 때가 아니잖아. 부모가 되었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려봐야 되겠어? 난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해. 네, 남편의 생각은 참 갸륵하고 올바른 생각이긴 하죠. 하지만 저와 애들에게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 집에 와서 저 대신 애들을 돌봐주시거나 반찬과 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 남편은 어느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졸업생들 중 최연소로 27에 취직을 하게 되어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도 물론 좋았었죠. 다행히 취업 준비에 긴 마라톤을 할 정도로 남편의 눈이 높지가 않았던 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남편은 안정된 직장이 급했고 연봉이나 직장의 혜택을 고를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르바이트비보다는 연봉이 높았으니까요. 그동안 저희 시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하나 남은 시누이를 육아하시느라고 저희 집과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그리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어요.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의 할아버지 제사 때나 명절에만 시댁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항상 시아주버님은 집에 없었고 막내 도련님 역시 친구 만나느라 명절에 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시누이와 우리 애들끼리만 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셔서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시누이를 낳으셨고 그 당시에 제왕절개로 낳았어야 했거든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이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시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아프시다고 호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힘들어도 병원에 한 번도 입원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렇게 고질병처럼 20년 동안 악화되어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시어머니에게 일장연설을 하셨답니다. 육아도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시누이를 낳은 이후부터 꾸준히 치료를 했으면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간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시아버님과 시누이를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간 이후에는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퇴원할 무렵에는 몸살 감기에 걸려 집에서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애들이 약한 감기에 걸릴 때 저는 끔찍한 몸살을 앓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배 앞쪽에 대상포진이 생겨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저는 매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앓고 있는 동안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남편과 애들에게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둘이나 되는 제 애들을 봐주시면서 힘들어하신 것이 좀 짠해서 어머니에게 제가 조금 모아두었던 돈을 드렸어요.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애들도 돌봐주시고 남편에게 밥도 해주시고요. 저를 데리고 병원도 다녀오신 어머니는 그 일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 돈을 저에게 다시 쥐어주셨어요. 예, 됐어. 정말 네가 내 딸이니까 해준 일이지. 내가 돈 벌라고 너네 집까지 왔겠어? 그냥 넣어둬. 애들 맛있는 거나 해주는데 보탰어.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엄마도 힘드신데 나 때문에 일부러 우리 집까지 와서 고생하셨잖아. 이 돈 받아야 다음에 나도 또 급한 일 있을 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안 받으시면 미안해서 연락도 못해. 제가 부득부득 우겨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돈을 받아들고 좋아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친정아버지께 자랑도 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의 친정엄마는 일찍 시집간 저에 대한 서운함과 대학 때 임신한 걸로 화난 마음을 좀 푸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시어머니도 좋으시고 친정엄마도 그다지 저한테 심하게 하지 않으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삶을 살긴 했나 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도 없고 동서들도 저한테 막대하긴커녕 잘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참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 우리 남편을 잘 만나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시댁 식구들도 저를 깔보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누이가 다 커서 시집 갈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었어요. 시누이는 28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이 보면 아주 평범한 결혼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삶은 아주 평탄하고 순조로운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제 걱정 가득한 삶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희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6개월 내로 초고속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부터 하느냐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란 작자가 그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의 아이돌처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남자친구를 뺏길까봐 아직 어린데도 결혼을 감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바로 딸을 결혼시키신 것이 못내 후회가 되셨던 것이었어요. 내가 그 안싸돈이란 여자의 실체를 알았다면 우리 동이 그 집에 절대 시집 안 보냈지. 그 여자가 그렇게 교양도 없고 손버릇이 나쁜지 몰랐지 뭐니. 그러니까 제 말 들으셨어야죠. 처음 봤을 때부터 쎄하더라니. 전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우리 시누이 그 집안이랑 연 끊게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시누이의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시누이가 결혼하던 날 저는 시누이의 시어머니와 기분이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못된 안사돈의 속내를 저는 간파하게 되었거든요. 시누이는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고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그 결혼식 날에 안사돈이 자기네 친척들이 오자 그 사람들을 먼저 앞자리에 채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식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지라 자리 때문에 눈치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제일 신랑 신부 잘 보이는 곳이에요. 이런 자리 흔치 않아요. 이쪽으로 다들 데리고 와요. 사돈어른, 여기 신부 측 자리인데요.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앞쪽에 전부 신랑 측 친척들만 앉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쪽으로는 자리 좀 비워주세요. 아니, 자리에 무슨 임자가 있어? 그쪽 이름이라도 써있냐고. 근데 그쪽은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가 무슨 신부 어머니라도 되나? 안싸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그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거기서 물러났으면 크게 사건화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저는 그때 안 그래도 우리 딸 같은 시누이가 시집을 가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리를 뺏길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싸돈은 우리 쪽 친척들에게 밀려나 씩씩거리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던 말던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아니, 올케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집안 일에 관여하는 거야? 내가 오늘 있으면 있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며느리가 이쁘려면 사돈들이 잘해야지.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이때부터 앙심을 품고 우리 시누이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조그만 코털이라도 잡히면 그걸로 두고두고 물고 늘어졌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시누이에게 물어보니 울면서 그 안사돈에게 당했던 일들을 저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누이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구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은 제가 나중에 시누이에게 듣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누이 시점에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이렇게 시누이 시어머니와 삐걱거리던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시누이에게 따로 만나서 충고를 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아가씨 결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가씨한테 못되게 굴면 절대 참지 말고 이 언니한테 다 이야기해. 알았지? 아가씨는 내 딸 같은 사람이니까 어머님한테 말 못하는 것들도 언니는 다 들어줄 테니까. 저 시어머니는 관상이 정말 못됐어. 아직 어머니랑 무슨 일 있지도 않은데 벌써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시어머니한테 편향적인 시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니, 걱정 말아요. 내가 잘해드리면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일도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순진하기도 하죠. 우리 시누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선입견은 가지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음씨 고운 우리 시누이 성격을 알기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물러났죠.
하지만 정말 1년도 되지 않아서 시누이는 눈물바람을 하며 저에게 전화도 하고 우리 집에 달려오기도 하는 등 안사돈의 시어머니 노릇을 저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사돈의 만행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이 지면을 다 써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시누이도 드라마를 보면 좋은 시어머니가 잘 없으니까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보다는 낫다면서 그 안사돈을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는 날은 찾아오기 마련이었죠. 언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엊그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무슨 가정부가 일을 잘 못해서 집을 더럽힌다는 식으로 폭언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가정부 노릇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 할망구가 정말 그랬어? 내가 이 여자를 그냥... 저는 계속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그만 이혼을 하라고 시누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실컷 울고 나서는 시누이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한테 잘못한 건 시어머니지 남편은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아직 사랑해요. 그런 이유로는 저도 시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결혼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시어머니가 또 괴롭히고 그러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펄쩍 뛰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친엄마에 대한 험담을 아내의 입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느냐고 하면서요. 참 우리 시누이는 너무 마음이 착해요. 그게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험한 시댁살이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도 단단해야 하고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하는데 시누이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있어 시누이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가 집주인의 사기로 이중 계약이 되어 산지 1년 만에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그 후 세입자가 이삿짐을 가지고 쳐들어오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집을 뺏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연락을 다 끊고 도망간 집주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뒷거래를 한 그 세입자는 당당하게 자기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빨리 짐을 빼달라고 시누이와 그 남편을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사이가 껄끄러운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그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가구 가전은 모두 팔아버리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그런 남편의 두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답니다.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시댁으로 갈 때 자기 아내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시누이가 좀 더 강경하게 시댁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했어야 하는데 자기 주장을 못했다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실을 시어머니와 동거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가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틀어질 수 있는 게 고부간인데 시누이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을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야근한다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다가 제가 오니까 지금 밥 차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다. 네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 그리고 중간에라도 네가 전화해서 말을 했음 너 안 기다리고 밥 미리 먹었을 거 아니야? 너는 시댁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네 멋대로 하니? 어머니, 정말 치매 걸리신 건 아니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분명히 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뭐? 이년이? 너 어떻게 멀쩡한 CMA를 치매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어? 내 나이가 아직 치매 걸릴 땐 아니잖아. 네 년이 건망증이지 나는 치매 절대 아니다. 우리 아들 오면 내 너 같은 년이랑 헤어지라고 말할 거야. 그때 마침 신우의 남편은 다른 나라로 출장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편이 시댁에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온갖 구실을 붙여서 시누이를 구박하고 나쁜 며느리로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이런 안사돈의 만행을 듣는데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이를 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진작에 우리 시누이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빼내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구출했다는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더군요. 그래도 시누이는 남편만은 시누이 편이라고 믿으면서 그 못된 시어머니의 구박을 버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남편마저 어느 날 시어머니의 괴략에 빠져 시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 화를 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분통 터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시아버지도 동네 공원에 나가서 바둑을 두신다고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시댁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제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다짜고짜 아무 설명도 없이 머리채부터 잡히자 어이가 없고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놔주세요, 제발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시끄러! 입 닫아, 이년아. 네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내 진주 목걸이 훔쳤지? 그게 어떤 목걸인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해서 처음 월급 받은 돈으로 사준 거야. 너 그거 얼른 내놔. 내놓을 때까지 내가 너 머리채 절대 안 놓을 줄 알아. 이 미친년! 어머니, 저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시끄러! 이 년이 이젠 거짓말까지 해? 네가 아니면 누가 그 목걸이를 훔쳐? 내 아들이 그러겠니? 네 시아버지가 그러겠니?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은 시어머니의 핸드백 속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 시어머니가 그 전날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그 목걸이를 자랑하고 풀어서 가방 속에 넣어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엄한 사람을 잡아놓고는 진실이 밝혀지자 뻔뻔하게도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저는 시누이의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도 그년의 머리채를 다 뽑아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 결혼해서 그 시누이의 시어머니와 열 몇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맞짱 뜨려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 남편이 그 자초지정을 시누이에게 다 듣고도 자기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 번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사과를 할 수가 있느냐면서 제 시누이 보고 빨리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더른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안 되나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랬다 한들 오히려 나이 먹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선 사과하는 게 윗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요? 시누이의 하소연을 듣고 나자 저는 그놈의 집구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까지 그 집에서 시누이가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며칠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시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시누이의 남편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는 우리 시누이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시누이도 마음을 심하게 다쳤는지 시댁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절대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남편도 자기 동생을 함부로 의심한 시어머니나 마음 다친 시누이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자기 엄마 편을 든 처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3일 만에 그 집구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바로 시누이 친정엄마인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사돈이 전화해서 막말을 퍼부으니 어이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어떻게 그 집안은 가정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켜요? 사흘이 다 되도록 며느리가 집에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몇 마디 좀 했기로서니 팩 토라져가지고는 자기 오빠 집으로 숨어버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딸한테 전화해서 시댁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저 그 집안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안사도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누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더니 시누이에게 찬찬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동이야. 시댁살이가 만만한 게 아니야. 정말 견디기 힘들면 이 엄마가 너랑 이서방만 둘이 따로 집 하나 얻어주마. 그래도 이서방은 너한테 못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 집에서만 나오면 해결될 일인 것 같은데 어때? 엄마 말대로 할래? 신우이는 울면서 그러기 싫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라며 신우이의 남편을 우리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만 살 수 있도록 돈을 보태줄 테니까 그 시댁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우이 남편은 자기 장모님의 제안을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댁에서 사는 게 좋고 집주인과 합의를 보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을 물어주기 전까지는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엄청 나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누이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그 개같은 집구석에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나 되었을까요? 그 사이를 못 참고 미친 안사도는 시누이를 또 구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불행하게도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그날 아침 심한 몸살감기 때문에 회사를 못 간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시누이에게 그 집의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플로 죽집에서 죽을 주문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이상한 촉이 발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복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죽을 만들어서 시누이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밖에까지 시누이 어머니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너 오늘 꾀병 부리는 거지? 회사 가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힘없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에요. 저 아직도 머리가 너무 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야, 이년아, 일어나. 안 일어나? 집에서 쉬면서 나한테 네 병간호까지 하라는 거야, 뭐야? 안 아픈 거 다 아니까 잔머리 쓰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점심이나 차려. 네 시아버지 이따 집에서 밥 드실 거니까. 아니, 이년이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그 미친 안사돈의 고함 소리를 듣고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의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문을 탕탕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아니, 사돈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우리 며느리가 또 일러 바치기라도 한 건가? 시끄럽고요. 왜 우리 시누이 못 살게 구는 건데요? 아까 아침부터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아픈 거 맞거든요? 꾀병이랑 진짜 아픈 것도 구분 못해요? 눈이 삐었나? 진짜 아줌마 치매 아니야? 뭐라고? 이 미친년이?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니년도 한번 맞아볼래? 안사도는 제 뺨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갈겼습니다. 이딴 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저는 그 미친 여자가 저한테 먼저 손을 대도록 유도한 것이었거든요. 이젠 쌍방 과실이고 저는 정당방이잖아요. 저는 안사돈이 저를 때리자마자 손바닥에 힘을 주어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여 버렸습니다. 짝 소리가 나면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사돈은 빨개진 뺨을 붙들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안사돈이 점점 숨을 몰아쉬는 것이 느껴지자 저는 그 여자의 멱살을 콱 붙잡고 눈앞에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줌마, 정신 나갔어? 당신이 먼저 나 때렸으니까 나는 정당방위한 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경찰 불러. 불러보라고! 나 우리 시누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더 놔둘 수 없어. 이혼시킬 거야. 내가 아까 당신이 며느리한테 소리 빽빽 지른 거 다 녹음해놨거든? 이걸로 한번 된통 고발 당해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시누이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당신 쪽에서 내야 될 거야. 저는 그 미친 여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친 여자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말이죠. 저는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시누이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죽과 시누이의 가방을 든 채 시누이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시누이의 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경솔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저희 시누이가 당한 괴롭힘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시누이와 이야기할 때마다 시누이와 통화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녹음해 두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그 신우 남편이란 작자가 시댁에서 살고 싶고 이사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전부 핸드폰에 녹음해 두었거든요. 언젠가 꼭 증거로 쓰여질 것 같아서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저는 경찰서에 가 신우이 시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저에 대한 폭행 사실도 함께 진술했고요. 저도 정당방위로 한 대 때린 것까지 저는 경찰에게 다 진술했습니다. 하나도 감추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당한 고발을 한 것이고 신우이가 당한 괴롭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민사소송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장 소장을 제출해서 그 끔찍한 미친 여자를 고발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은 자초지정을 다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신우이와 깨끗하게 이혼하겠다고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우 남편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동희한테 소리를 좀 지른 모양인데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돌려보내주세요. 이번엔 장모님 말씀처럼 우리 본가에서 분가하고 저랑 동희 둘이서만 살 집 제가 찾아볼게요. 됐네. 난 자네한테 더 실망했어. 못된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서? 그럼 집구석에 우리 시누이 절대 다시 못 들여보내. 이제 자네랑 시누이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가서 이혼장이나 기다려. 저의 시어머니도 딸이 이제까지 그 미친 시누이의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로 당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만은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하시며 얼른 시누이를 이혼시켜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그 시댁의 현관에서 녹음한 것들을 들려드리니 제 남편도 시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그 개차반 같은 집안에서 우리 동이 하루라도 빨리 빼내와야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나도 그 여자가 그렇게 미친 짓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나는 내가 딸을 심약하게 키운 건가 해서 괜히 우리 딸한테만 뭐라고 했잖아. 우리 동이가 이렇게 구박받고 산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우리 딸. 그러니까 우리 금쪽 같은 귀한 동생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고 아픈 애한테 밥을 차리라고 해?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에 우리 시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시누이 곁에서 모두 잠을 잤습니다. 시누이가 안심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오래오래 시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누이는 그 일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1년 이상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서 시누이는 이혼한 후 위자료로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승률이 좋다고 소문난 이혼 변호사를 시누이에게 붙여주었어요. 제 딸같이 업어 키운 시누이가 시댁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고 그 때문에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 못된 안싸돈에게 꼭 벌을 줬으면 좋겠다고 변호사에게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의뢰와 부탁을 잘 들어주어 이혼 소송은 시누이 쪽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미친 집안에서 시누이를 빼내온 것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요. 그 못된 안싸돈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집안과는 연을 끊는 것이 시누이의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죠. 이혼녀라는 꼬리표보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집안과 연을 끌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시누이는 친정으로 돌아온 뒤부터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고 얼굴에 졌던 그늘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맨날 싫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다가 마음 편해지는 친정에 오니까 시누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애라도 생겼다면 그렇게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았을 거고 양육권 다툼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시누이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다녀오면서 시누이는 이혼 위자료를 받은 걸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고 남편과 이혼로 한마당에 같은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을 회사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껄끄러운 일이니까요. 시누이는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며 커피 관련 자격증을 땄고 카페를 차리기 전에 남미로 여행을 가 커피밭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커피 원두 공장과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바빠야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고 정신과 의사도 신우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답니다. 카페 창업을 알아보면서 신우이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도 연애도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30대인 신우이가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 싶어 조바심을 내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인연은 따로 있을 거예요. 남자가 세상 인구의 반인데 언젠가는 우리 신우이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인생은 기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은 하고 싶은 일 시켜주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젊은데 어쩌겠어. 지금은 아직 병원도 다니고 확실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잘못이야. 우리 동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생각해보라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구나.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네 말이 맞아.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자꾸나. 지난달에 카페 일을 시작하자마자 신우이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언니에게 서빙이나 과자 만들기 같은 걸로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도 신우이의 카페에 알바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귀여워하고 좋아하던 신우이와 매일 일을 하다 보니 저도 즐겁고 신우이와 마음도 잘 맞아서 어느 날은 카페를 닫고 둘이 여행을 가기도 한답니다. 저희 카페는 정기 휴일이 없어요. 대신에 저와 신우이가 마음이 맞는 날은 하루 정도 문을 닫고 짧은 여행을 다니거나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저의 신우이는 이렇게 혼자 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며 앞으로는 남자는 친구로만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를 못 만날 이유도 없고 혹시나 남자만 보고 또 결혼했다가 미친 시어머니를 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막말하는 사람만은 피하시길 꼭 명심하시고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게 건강한 거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우이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땅의 며느리들께서는 얼른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정신이 피폐하게 되고 세뇌당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이제 완연한 겨울이 되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유튜브로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남자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직접 사연을 작성해보게 되었네요. 저에게 아주 대단한 사연거리가 있어서 쓰게 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짧은 인생의 자취를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연 신청이라는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로 대단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태어난 집안,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과 저보다 2살 위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특별한 이유나 사건 하나 없이 형과 비교당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게 된 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형의 외모가 뛰어났고 성격도 저보다 부침성이 있어서 어른들이 더 아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타고난 어릴 적 외모가 형보다 좀 뒤처졌고 기질 자체도 형과 완전히 달랐는데 뭐 어찌할 방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저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라는 이유로 형보다 부족한 사랑을 받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었고 형이 저보다 2년 먼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공부에 두각을 드러낸 이후로는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받는 차별로 인해서 더욱 삐뚤어졌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통제가 어려운 말썽꾸러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관심을 저에게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 자체가 사고치는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엇나갔던 것인지, 저의 과거인데도 정확한 이유가 헷갈리네요. 어린 날의 치기였겠죠.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을 보면 답이 나오지. 어휴, 저건 커서 대체 뭐가 될는지, 자기 형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는지 모르겠네. 저를 보면서 아버지는 대놓고 그런 말씀을 크게 하시며 혀를 쯧쯧 차시는 행위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보고 너는 왜 점점 꼴통이 되어가냐, 오늘도 꼴통 납시였다 하며 조롱하는 말투를 내뱉으시며 제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시는 걸 종종 하셨고요. 저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던 사춘기 초입의 시기였는데 아버지께서 걸핏하면 제 머리를 치면서 저를 비웃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홧김에 집을 다 엎어버려 하는 충동에 사로잡힌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문제아였다거나 형이 대단하게 뛰어난 모범생도 아니었다는 것이 저를 더욱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 진짜 혀가 내둘러질 정도의 양아치들이 많더라고요. 저 따위는 귀여운 반항아 정도였고 진짜 배기 문제아들은 사고치는 급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주장대로 구제불능의 꼴통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 자식이 더 망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면 저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저를 문제아로 낙인 찍으시고 저의 상태가 심각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매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성격이 예민해졌던 것인데 막상 중학교에서 엄청난 양아치들을 보니까 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저와 비교되면서 착한 아들, 사고 안 치는 모범생으로 이미지가 굳혀졌던 형은 오히려 부모님 몰래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놀고 문제집 사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친구들과 노래방과 PC방을 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서는 형은 잘났고 동생은 못났다며 서열을 딱 정해주셨으니 제가 억울해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형의 성적이 그냥 평균 이상이었을 뿐 전교권에서 노는 수준도 아니었는데 형은 똑똑하다면서 치켜 세워주고 성적이 평균보다 조금 아래였던 저한테는 공부머리가 이렇게나 없어서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마저 꺾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보다 객관적으로 공부 성적은 조금 떨어졌어도 예체능 분야에서는 확실히 더 나았습니다. 어디서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림 그릴 때 구도를 저 스스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 과목의 실기는 무조건 최고 점수로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체육 과목에서도 웬만한 건 전부 제가 최상위권에 달렸습니다. 몸으로 하는 걸 잘해서 그랬는지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제발 공부 좀 해라. 너는 네 형의 발끝만 따라가줘도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네 형을 보고 좀 배우란 말이야. 제가 교과서 모퉁이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 발견한 엄마께서는 저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미치시겠다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중학생씩이나 되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마음 다 잡고 살라고 하셨어요. 이런 가정환경 아래에서 형제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윗사람인 형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야갔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로 오는 관심과 애정을 이용할 줄 알았고 그걸로 저를 공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클수록 형의 그런 면모를 더욱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제의 사이는 점차 냉랭해졌죠. 형은 저를 방어막, 총알바지로 써먹으면서 자기가 모든 비난에서 벗어난 채 편안함을 누렸고 저는 그런 형을 보면서 항상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희 둘 다 폭발해버렸어요. 계기는 별거 아니었는데 서로 신경질적으로 굴다가 본격적인 말싸움으로 번졌고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저희 형제는 곧 몸싸움을 하면서 치고받았습니다. 그때 형이 고2였고 제가 중3이었네요.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나한테 대들지 말란 말이야. 너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너는 내 덕분에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다 누리고 있는 줄 알아야 돼. 뭐? 너? 지금 너 나한테 너라고 그랬냐? 이제